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9월 미시간대 특강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그들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지속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억제란 적의 군사 위협을 거부하거나 응징할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미가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거나 첨단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한 응징이 가해질 것을 천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외부 핵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억제력의 작동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전략을 구사해온 것이다. 국내선 한국 안보보다 중국 심기 살펴. 확장 억제의 신뢰도는 결국 능력과 의지의 문제다.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은 양면적이다. 전략핵 능력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최근 개발이 재개된 전술핵도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다. 5킬로톤급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해상 발사 순항형 미사일 개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정상외교를 하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거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도 취약하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산불 정책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완성까지 요원하다.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통해 빛의 속도로 식별해 요격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의 MD를 통합해야 하나. 한국의 안보보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국내 정치 세력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거부는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믿을 건 미국의 핵능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대량 보복하는 응징뿐이다. 문제는 미국의 능력보다 의지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동맹에 대한 의지, 미군 전진 배치 전략, 확장 억제의 기술적 정보 공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발언을 보면 과연 동맹을 중시하는지 모호하다. 적보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의 발언은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동맹국을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태지역 내 한미 역할 분담에 관심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역할 분담을 포기한 대신 한국의 재정적 기여만을 강조하는 심각한 상황이 부닥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불러들인 다음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해외 사태 발생 시 압도적 수속 능력을 통해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재선되면 이러한 역의 균형 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전진 배치 전략의 경우와 역의 균형 전략이 작동할 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이 대량 응징 보복을 할 것이라고 북한에 확신을 주긴 힘들다. 한국, 미국의 북핵 억제책 공유해야. 마지막으로 확장 억제의 작동에 관해 한미 양국 간 기술적 공유가 미약하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북한 핵을 억제할지 기술적 공유가 거의 없다.
미국을 믿으라란 말만 믿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냉전 초기 영국과 프랑스가 자치 핵무장에 나선 것은 미국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안보 전략상 동맹국에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적 비밀주의를 과도하게 고집한다면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보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북한과의 협력만을 강조한다면 전략적으로 아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신뢰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 모두 초당적 자세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북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 핵우산 대체할 미사일 곧 나온다. 군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극초음속 유도탄이다. 군은 지난해 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함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2.5,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함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핵우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군은 ALCM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무기 등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제품이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이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유도 폭탄 6종과 바람 수정 확산탄이 포함됐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유도 폭탄은 JDAM이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E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하푼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ALCM 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된다. MK-82,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된다. MK-82,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 투하를 지시한 재래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다. 주로 적이 벙커나 경납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KG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 무기이다.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등. 2002년 2월 4일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E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KSLV-1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가장 중요한 제1단 엔진의 추력은 170톤으로 단일 엔진으로는 힘이 상당히 강력한 엔진이다. 2018년경 한국형 순국산 우주 발사체인 KSLV-2의 개발 목표를 갖고 있는 한국은 기초 기술이 모자라 우주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 지금처럼 러시아와 손잡고 우주 개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을 받아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국가와 손잡고 우주 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 우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우주 개발을 돕기 위해 돈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돕게 됐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도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일본의 강력한 자주 개발 의지였고 두 번째는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일본의 자주 개발 의지는 한국이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시사한다. 즉 미국이 일본을 돕지 않아도 언젠가는 일본이 우주 개발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와주면서 미국의 국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돕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 태평양을 장악해야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은 절대적인 파트너였다. 그 파트너가 독자적인 우주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가 우주 개발 능력도 상당 정도 갖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력을 하며 동맹관계를 더욱 굳히는 것이 좋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1952년까지 7년 동안 미국은 일본의 항공 관련 연구를 전면 금지시켰다. 태평양 전쟁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일본의 제로 전투기의 골머리를 앓았던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자마자 항공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일본의 항공산업은 미국에 뒤처지게 됐고 우주개발도 뒤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로켓 개발이 시작된 것은 경제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다. 1954년 2월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의 이토카와 히데오 교수를 중심으로 한 AVSA 연구반이 조직되어 본격적인 로켓 개발에 착수했다. AVSA 연구반은 1955년에 펜슬 로켓을 완성하고 비행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우주 개발의 시발점이다. 1958년 9월에는 관측 장비를 탑재한 카파 로켓 발사에 성공, 일본은 미국, 소련, 영국과 함께 자력으로 관측 로켓을 발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가 됐다. 그 후에도 일본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관측 로켓의 대응화를 진행하여 1964년에 도쿄대가 발사한 L3 로켓은 도달 고도 1100km, 탑재 중량 120kg이었다.
도쿄대는 1963년부터 과학위성 발사를 목표로 L로켓보다 대형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뮤로켓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이 일찍부터 고체 연료 로켓의 자체 개발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간섭 없이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한 결과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1.8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구상 어느 곳에도 대륙간 단도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고체 연료 로켓이 왜 중요한가? 액체 연료 로켓은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고체 연료 로켓은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용에 적합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도 액체 연료 로켓은 평화적 목적이라면 사거리를 무한정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사정거리 300km, 탑재 중량 500kg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되는데 그리더 역을 맡은 인물이 1959년 6월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과학기술청 장관으로 입각한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다. 나카소네는 7월 11일 사적 자문기관으로 우주과학기술부흥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1950년대 중반 일본 원자력 개발에 본격적인 가동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나카소네가 우주개발이라는 거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다. 우주개발에 있어 나카소네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미일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창했다는 점이다. 나카소네는 일본 외무성에 미일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그러자 외무성은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일 미대사관을 통해 일본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협력 협정안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일 우주 협력은 나카소네의 생각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 측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일 간의 과학기술 수준에 큰 격차가 있어 일본이 원하는 우주 협력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정식 협력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일본 편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을 구상했고 이는 미국이 일본의 우주개발에 협력하는 계기가 된다.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느 나라든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개발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시점에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은 도쿄대 우주연이 개발하는 고체 연료 로켓인 M3을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은 만약 일본이 M3 로켓을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려 할 경우 로켓 본체의 유도, 제어 시스템이나 지상 지원, 지상전자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핵실험으로 분위기 급반전. 미국은 군사적 목적의 M3은 2에서 3년의 비행시험을 거쳐 1967년 후반에서 1969년 초 사이에 작전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주계획을 고려할 때 일본은 1975년까지 100기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한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이 일본의 우주개발을 돕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1962년 가을 이후 미국 무성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측에 희망사항이 있다면 미국은 어떤 원조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이 우주협력을 해달라고 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던 미국이 중국이 핵실험을 하자 적극적으로 일본에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1964년 10월 16일 최초의 원폭 실험에 성공하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의 우주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게 됐다. 미국의 동북아 담당자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관심과 정력을 우주개발로 향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 결과 1968년 1월 초 미국 정부는 미일 우주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